안녕하세요. 청소년 이해론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청소년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또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심리의 이해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심리학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의 사고, 성격, 정서, 행동 등을 알아보고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학문 체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성인처럼 발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발달 과정상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성격적이로든 아니면 신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은 가정, 학교, 친구 등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우리가 청소년이 됐을 때는 사회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성격적으로도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발달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청소년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동 그리고 성인 그 사이에 청소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고,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은 끝에 보시면 소년, 소녀와 구별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년, 소녀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성징, 우리가 청소년과 소년, 소녀를 비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성징.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신체적으로 빠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2차 성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년 또는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보다는 아동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구별된다. 그러니까 즉 생식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은 성장 진행 여부의 관점에서 청년과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청소년은 청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달 과정상에 있는 존재다. 자, 그런데 성년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다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의 여부에 따라서 청소년과 그리고 성년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과 성인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아래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다른 시기와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며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연장되는 추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정의들 잘 구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청소년과 소년, 소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래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기가
연장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년이 늦게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아동기가 짧아지고 청소년기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 발달하고 뭐 먹는 것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빠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의 아동기가 좀 짧아지고 청소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양괄호 3번의 청소년기의 구분 보시게 되면 유엔에서 또는 국제식량기구에서 청소년기를 따로 연령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 옆에 양괄호 4번의 청소년 관련법상 청소년의 호칭과 그리고 그 연령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14년, 17년, 20년, 21년 기출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청소년을 아동이라고 칭하는 곳도 있고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것도 있고 또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 등등의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청소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각각의 법령상 그 법령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연령대가 조금은 다르게 표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조금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청소년 보호법 보시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기본법이 있고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이 등등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설명드리고 할 텐데 청소년 보호법부터 이제 지원법까지 쭉 나와져 있어요. 자, 그 법에서는 이제 청소년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연령이 조금은 다르죠.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부터 진흥법,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우리는 청소년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기본법부터 청소년 복지 지원법까지는 연령 구분이 조금 더 미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청소년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등등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법령들보다는 청소년을 표기하는 그 연령대가 다소 미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보호법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성인 아니면 인간은 이런 표기가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복지 차원들 때문에 다소 협소적이다라고 미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에서는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의 사람들도 청소년이라는 표기보다는 아동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다른 법률들이 만들어질 때와의 상황과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호칭이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아동복지법에서는요. 이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호칭을 아동, 청소년 이 둘 다 표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이렇게 같이 표기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자, 그 아래 이제 민법과 형법이 중요해요. 이제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제 청소년을 표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미성년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미성년자에서 민법과 형법이 다른 이유는 특히
형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 법령이거든요. 법률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다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는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라고 보고 14세 미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이 질 수가 있어서 형법상 책임이 질 수 있는 나이가 15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전을 14세 미만, 그러니까 청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청소년을 미성년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14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러면 형법상 국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5세부터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라고 표기되어 있고 연령 부분은 15세 미만인 자. 소년법에서는 호칭을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세 미만인 자.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청소년 정의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소년과 소녀는 다른 개념이에요. 법령상 여기에서는 소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발달상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과 소녀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표기되어 있는 호칭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달상의 이야기를 했었던 그 호칭은 좀 다르게 구분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라고 하고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18세 이상부터 우리가 선거를 가능하지요. 이러한 호칭과 연령들 구분지어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양괄호 5번 청소년기 자아의 개념을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앞으로도 이제 피아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인지 발달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인지 발달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해 놓았죠.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제 단계를 우리는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추상적 사고를 할 수가 있다. 추상적 사고의 고도화 이런 표현,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은 아동들과는 다르게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이 가설을 세우려면 이 변증법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논리적이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사고들을 이제 형식적 사고기에서는 조직기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런 특징들이 2차 성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나 아니면 인지적으로도 이러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특징들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아동기와는 달리 신념, 특성, 동기로 자신을 묘사하고 초기의 자아 개념은 후기보다 모순되고 변화가 심하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시기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난다. 자, 부정적 자아상이 확립되어 사회적 거부와 배척의 감정 또는 고립감을 갖게 됨으로써 아동기에 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이러한 모순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확립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청소년 후기로 가면 갈수록 안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아래 중기에는 후기보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불일치가 높다.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적인 사고가 고도화되고 논리적인 부분, 가설 연역적인 부분 등등들도 나오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는 이런 모순된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신체적인 부분들도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2차 성징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모 2번 보시게 되면 신체적, 생리적 특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호르몬의 변화와 기능이 나타나져 있는데 이 호르몬에서는 이제 이러한 게 많이 나오죠. 뇌하수체. 뇌하수체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돕고 그리고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이제 생성하고 분출하게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르몬상의 변화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의 변화, 성적인 욕구의 증대 등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종류 및 양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호르몬의 주요한 3가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분비되는 호르몬들로 인하여 신장이 급속히 커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된다. 그 아래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건 이제 성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그 아래 조절 기능 보시게 되면 다양한 신체 기능이 서로 통합되어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인지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나이고 이 청소년기에서는 이러한 3가지들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성징의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 자, 우리가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 또는 안드로겐 이러한 호르몬이 있고요.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과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이 신체 변화를 만들어주는, 즉 성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주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괄호 3번 성장 폭발 보게 되면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여아들의 경우 10세에서 22세 정도에, 남아들의 경우 12세에서 14세 정도에 급격하게 키와 체중이 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성장 폭발이라고 한다. 그 아래 2차 성징이라고 불리는 성적인 성숙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볼 텐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피아제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드렸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인지적인 발달, 인지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이 피아제를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발달 심리에서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의 방법에 걸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활동들, 경험들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는 어떠한 기억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저장된 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다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부터 또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 발달 단계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아제는 이 발달 단계를 이제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감각 운동기라든지 아니면 전조작기라든지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피아제가 이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달 심리에서 다 학습을 했겠지만 뭐 감각 운동기에서는 뭐 대상 영속성 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학습했을 것이고 전 조작기에는 뭐 자기중심적 사고라든지 물환론적 사고라든지 직관적인 사고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언급이 되었을 거고 또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거, 뭐 유목화라고 하는 거, 서열화가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인지 발달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가 이제 발달이 된다.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에도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지금 청소년 이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소년 단계는 어떤 단계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11세에서 12세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추상적 조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대에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특성은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인 사고, 가설 연역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뭐 과학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모든 사고들을 이 형식적 조작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청소년 이해이기 때문에 앞단에 이제 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또는 뭐 감각 운동기 이러한 표현들을 뭐 기억하는 건 발달 심리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 이해에서는 이 형식적 조작기를 좀 더 매우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재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아제 형식적 조작 사고 이론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피아제가 제시하는 형식적 조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추론하고 명제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며 이를 상호 관련지어 통합하는 결합적 분석 뭐 구체적 대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추상적 사고를 전개하는 추상적 추론, 뭐 우리가 명제하고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이 모든 머리 쓰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들의 사고 형태의 특징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가설 연역적 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 가설을 세우고 이걸 분석할 때 연역을 하는 거죠.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귀납법으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경험들을 분석해서 하나 이럴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귀납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세운 가설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분석하는 것을 우리 따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연역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이런 귀납법적인 사고나 이 연역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은 통합적 사고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교재에도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옆에 보시면 형식적 조작계의 구체적인 특징 또 한 번 언급된 거죠.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추상적으로 사물을 다룰 수가 있다. 그 아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 아래 가설 연역적으로 추론한다. 그 아래 조합적, 통합적 사고 분석을 한다. 그 아래 추리력과 적응력이 발달하고 인과관계를 터득할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구분하고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역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징적 표현,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표현 방식에도 우리가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에 선행하여 관련된 스키마, 나만의 사고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거나 또는 도식이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이제 도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서 자기만의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사고 이론의 다양한 특징들 잘 구분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아래 이제 엘킨트의 자아 중심성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자아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너무 자기 자신에 몰두해서 비롯되는 청소년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제 엘킨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엘킨트는 상상적 청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적 청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개인적 우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인 거죠. 자신이 너무나 특별한 나머지 내가 한 모든 경험들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적 청중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 우화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상상적 청중의 동그라미 기억 볼게요. 청소년기의 과장된 자아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끝없는 관심의 초점이라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인적 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우화는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 등은 다른 사람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관념, 그러니까 이를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킨트의 자아중심성 이론 보시면 되고, 지식인에 보시게 되면 타인의 입장 되어보기가 나와져 있고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서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청소년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청소년 인지 발달의 대표적인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그리고 엘킨트의 이제 자아중심성 두 가지 이론을 두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